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생물학적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처리의 특징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소리는 미생물이 분해를 할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기성 폐수 처리에 적합하겠죠. 무기성이 아니라 유기성입니다. 그리고 산화지는 자연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활성산업지법에 비해서 적정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산화지라는 것은 그냥 자연 상태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생물학적 처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유성장식과 부착성장식 두 가지가 있어요. 부유성장식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처리하는 방식, 부착식이라는 것은 어떤 매개체에 미생물을 붙여놓고 처리하는 방식. 따라서 부유성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활성산업지법, 그리고 부착성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살수여상법, 그리고 회전원판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식 포기 방식의 포기조 운영이나 관리사항은, 상기식이라는 것은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업지의 색깔이나, 여러분 여기서 색깔이나 냄새, 그리고 포기 강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활성산업지법이라는 것은 활성산업지, 활성이라는 게 뭐죠? 살아있는, 산업지는 미생물. 그래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도는 중온 25에서 30도씨, pH는 6에서 8, 중성이 안 되니까 6에서 8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존산소, DO가 용존산소입니다. 2mg/L 이상, BOD와 질소와 NAB가 BOD와 질소와 인해비가 100대 5대 1, 그리고 수리학적 체류시간 6에서 8시간, 미생물의 체류시간은 3에서 6일, 그리고 MLSS는 1500에서 3000mg/L, FMB는 0.2에서 0.4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예제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산업지 운전 조건에서 FMB는 얼마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냐. 여기서 FMB라는 것은 먹이와 미생물의 비를 FMB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0.2에서 0.4%가 되니까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활성산업지 공법에서 폐수 처리 시에 포기량 결정 시의 주요 인자는, 포기라는 것은 공기를 주입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주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처리하는 물질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뜻이에요. 따라서 처리하고자 하는 물질이 뭐가 되는 거죠? BOD, 유기물이 되니까 주요 인자는 유기물, BOD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활성산업지 공법에서 2차 침전지의 산업지를 포기조로 반송시키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미생물을 조절하는 거죠. 반응조의 적정한 미생물을 조절. 그래서 미생물을 우리가 MLSS라고 합니다. 따라서 MLSS 조절이 가장 중요하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예제 37번에 보면 활성산업지 공법에서 반송의 주된 목적은 뭐를 조절하기 위해서? MLSS라는 미생물을 조절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네 번째, 활성산업지 공법에 있어서 MLSS는 포기조 혼합액 중에 부유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MLSS라는 것은 부유물질, 다시 말해서 미생물을 뜻합니다. 미생물. 그리고 활성산업지의 개통도에 보면, 자, 먼저 유입수가 들어오고 무거운 물질부터 제거하죠. 그래서 무기물을 먼저 제거합니다. 무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침사지, 그리고 1차 침전지, 포기조, 최종 침전지, 염소 접촉조, 유출수의 순서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느냐 하면, 포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포기조 오른쪽에 2차 침전지, 2차 침전지가 최종 침전지입니다. 자, 왼쪽에 1차 침전지, 유기물을 제거하는 장소예요. 자, 그럼 유기물을 제거하기 전에 뭐를 처리하죠? 무기물을 제거하죠. 그래서 침사지. 자, 그리고 2차 침전지 다음에는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독조.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범위를 나타내 보면, 자, 유입수에서 그럼 당연히 침사지가 나와야 되고, 1차 침전지, 포기조, 최종 침전지, 염소 소독조, 유출수.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그리고 6번, 활성산업지 공법에서 활성산업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활성산업지 공법에서 운전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슬러지 벌킹. 그래서 슬러지 벌킹이라는 것은 곰팡이가 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되죠? 박테리아가 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곰팡이가 나타나는 것을 슬러지 벌킹 또는 슬러지 팽화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슬러지 라이징. 탈질에 의해서 질소가 발생하면 슬러지에 질소가 붙어요. 질소가 공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익에 의해서 슬러지가 부상하는 현상을 슬러지 라이징. 그리고 핀플럭. 핀플럭은 플럭이 깨지는, 입자가 깨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활성 슬러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 가지가 됩니다. 자, 따라서 슬러지 팽화가 중요하니까 슬러지 팽화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하수 처리 시에 주로 사상성 미생물, 사상성이라는 것은 실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백색 사상균 미생물이죠. 곰팡이가 되는 겁니다. 곰팡이. 2차 침전지에서 침전이 불량한 슬러지가 침전되지 못하게 유출되는 현상. 다시 말해서 사상성 미생물은 길다랗게 생긴 것들은 먹이를 많이 먹어도 불역에 의해서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유출수로 빠져나가죠. 그 말은 처리가 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포기전에서 사상균에 의해서 팽화에 의해서 최종 침전지에서 침전이 불량해집니다. 그리고 팽화는 포기존에 의해서 DO가 부족한 경우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BOD와 MLSS, BOD는 먹이, MLSS는 미생물, 다시 말해서 FMB입니다. FMB의 부하에 과대 또는 과소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슬러지 팽화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은 펀지라는 곰팡이가 가장 많이 출현하죠. 그래서 펀지라는 물질이 박테리아를 대신해서, 주로 박테리아가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박테리아를 대신해서 나타나는 것을 슬러지 벌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 슬러지는 이제 우리가 백색, 펀지는 백색이고 유동 상태를 나타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침전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침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슬러지, 여기서 SVI라는 것은 S는 슬러지, V는 볼륨, I는 인덱스 지수라고 그래서 슬러지 용적 지수가 200 이상일 때 슬러지 팽화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 시설의 2차 침전지에서 팽화 현상은 유출수에 어떤 물질을 증가시키죠? SS 농도를 증가시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슬러지 팽화 현상의 원인은 뭐냐? 정상적인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이 위배됐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미생물에 비해서 유기물의 먹이가 너무 많을 때, 그리고 용존산소가 부족했을 때, 산업해수가 혼입되었을 때, 인내나 질소가 부족할 때,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짧을 때, 그리고 운전 미숙에 의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활성 슬러지법이 운행이 되려고 하면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펀지라는 물질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침전성이 좋은 슬러지가 최종 침전지에서 떠오르는 슬러지 부상을 일으키는데, 슬러지 부상을 일으킨다는 소리는 가라앉은 슬러지가 다시 뜨는 거예요. 왜? 부력을 가지는 공기가 부착되기 때문에. 그럼 공기가 왜 생기느냐? 탈질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슬러지 라이징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탈질 현상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예제 39번에 보면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운전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슬러지 벌킹, 펀지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슬러지 라이징, 탈질에 의해서 슬러지가 떠져 핀플러 깨집니다. 그리고 판딩 현상, 판딩 현상이라는 것은 연모타 현상인데 연모타 현상은 살수여상법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4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하수 처리 시에 주로 사상성 미생물의 이상 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침전지에서 침전성이 불량한 슬러지가 침전되지 못하고 유출되는 현상, 뭐라고 그랬어요? 슬러지 벌킹 또는 슬러지 팽화 현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번 폐수 처리의 2차 침전지에서 팽화 현상은 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고 그랬어요. 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유출수의 SS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출수의 SS 농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42번 활성 슬러지 공법에 있어서 MLSS가 뭐죠? 미생물입니다. MLSS의 설명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것은
가번의 최종 방류수 중의 부유물질, 포기조 혼합액 중의 부유물질, 최초 유입수 중의 부유물질, 탈수 설러지 중의 부유물질. 자, 미생물은 부유물질이긴 한데 활성설러지법이라는 것은 반응조의 미생물이죠. 그래서 반응조가 뭐죠? 포기조입니다. 그래서 포기조에 있는 부유물질이 MLSS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3번 문제 보시면 활성설러지 공법에서 포기조, SVI, 설러지 용적지수, 다시 말해서 침전의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적정값보다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적정값보다 높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정값은 얼마냐 하면 50에서 150이 적정이에요. 그러면 적정값 이상이 되면은 200으로 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200 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발생할 수 있느냐? 설러지 벌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설러지 벌킹 또는 설러지 팽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44번 문제 보시게 되면 활성 설러지 공법으로 합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설러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 설러지는 1차 침전지에서 발생한 설러지입니다. 나머지 잉여 설러지는 2차 침전지에서 발생한 설러지, 그리고 반송 설러지는 여러분들이 그 폐설러지, 제거하는 설러지에서 반송을 하는 설러지고, 소화 설러지라는 것은 호기성 소화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화조에서 현비성 소화나 호기성 소화를 통해서 설러지를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다음번에 반송 설러지만 바르게 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 보면 다음 중에서 활성 설러지 공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침전성이 좋은 설러지가 최종 침전지에서 떠오르는 설러지 부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설러지 부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일까요? 침전됐던 설러지가 부상하는 것은 다시 불역을 가지는 공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기라는 질소가 왜 생기죠? 여기서 탈질 현상에 의해서 질소가 N2로 빠져나오면서 설러지에 붙은 거예요. 자,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면 생물학적 처리 방법의 원리는 회전원판법, 접촉안전법, 심청포기법, 산화지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시험에서 여기서 한 개를 잘못된 것을 찾아내게 하는데, 회전원판법은 여러분들 부착형입니다. 부착형. 그래서 원판에 여러분들 미생물을 부착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접촉안전법은 폐수 중에 유기물을 설러지에 hợp착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심청포기법은 말 그대로 심청에서 나타내는데 주로 U자관을 우리가 이용을 해요. 그리고 산화지법은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수심이 1m 이하의 호기성 세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여기서 호기성 세균에서, 호기성이라는 것은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세균이니까 산소를 공급은 있어야 돼요. 근데 자연적으로 처리하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조류입니다. 조류.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회전원판법은 부착형, 산화지법은 호기성 세균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매개체는 조류라는 거. 자, 그리고 11번 활성설러지법의 제어 지표입니다. 그래서 SVI라는 설러지 용적지수가 자주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SVI라는 설러지 용적지수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설러지 팽화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실험 자체를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리터 그리고 30분간 정치를 시켰어요. 똑같은 용기입니다. 30분 정치를 시켰으니까 여기서 유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MLSS라는 미생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30분 정도가 지나니까 침전이 됐어요. 그래서 침전된 설러지를 우리가 SV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나타내면 여기 처음에 있던 MLSS분에 가라앉아 있던 SV를 나타내서 값을 표현하는 것을 SVI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SVI가 50에서 150이 나오면 침강이 잘 된다. 그리고 200 이상이 되면 펀지가 나타나서 우리가 침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설러지 팽화 또는 벌킹이라고 해요. 그러면 값으로 표현하면 50 쪽으로 가면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침전성이 높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DI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러지 용적지수를 역수를 한 값을 SDI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수여상법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살수여상법은 여러분들이 이 자갈입니다. 이제 자갈 대신에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는데 자갈에 미생물을 붙여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부착 성장식이고 처리하는 방법은 산소를 이용을 하는 호기성 산화에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살수여상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침전조를 통해서 큰 입자를 제거를 해서 하수나 폐수를 여기서 뿌려주는 거예요.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뿌려줘서 여기 있는 미생물이 붙어있는 미생물 자체들이 처리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자, 살수여상법에 보면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을 합니다. 현미성은 이용하지 않아요. 자,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부착 성장식입니다. 그리고 쇠석이나 플라스틱, 여기 나타내는 이 부품이 쇠석이나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제를 채운 탱크에 폐수를 뿌려주어서 유기물 섭취를 분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기물이 여러분들 미생물이 붙어 있다가 미생물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물이 지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연모타 현상. 그래서 연모타 현상이 나면 현미성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따라서 파리 발생, 악취 발생이라는 말이 있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살수여상의 처리 과정에 보면 유입수나 스크린, 1차 침전, 살수여상, 2차 침전, 소독, 방류. 그래서 폭기조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살수여상조가 들어간다는 거죠. 처리하는 방법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살수여상의 매질에 보면 살수여상의 매질이라는 것은 자갈이나 쇠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붙을 수 있는 매체죠. 그래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표면이고 폐수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살수여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살수여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연모타 현상이에요. 연모타 현상이 일어나니까 물이 잘 안 빠져나가니까 고여서 썩어요. 그래서 파리가 발생합니다. 파리가 발생하면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냉기에서는 결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생물막이 탈락된다는 것은 붙어있는 미생물 자체가 떨어져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물이 지나가는 구멍을 막기 때문에 연모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연모타 현상이 생기면 여상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돌려주면 또 해결이 됩니다. 예제 46번에 보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폐수 처리의 공정은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부착 성장식이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핵심이겠죠. 부착 성장식. 그리고 쇠석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여제를 채운 탱크에 폐수를 뿌려주어서 유기물을 섭취 분해합니다. 자, 그리고 연모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착이고 연모타 현상. 그럼 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가 되는 거죠? 살수여상법 맞습니다. 자, 그리고 47번. 다음 중에서 폐수 처리의 대표적인 부착 성장식. 자, 부착 성장식이라는 것은 여제의 미생물을 붙여놓고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부착 성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살수여상법과 회전원판법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48번. 살수여상에서 발생하는 연모타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들 연모타 현상입니다. 가번에 유기물 부하량이 너무 적어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의 부하량이라는 것은 유기물의 총량을 뜻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적어서가 아니고 많아서. 그리고 매질이 너무 작거나 균일하지 못할 경우, 미생물의 점막이 과도하게 탈리되어서 공극을 메울 경우, 최초 침전지에서 현탁 고용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원판법 세 번째. 회전원판법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원판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판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인데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고 많은 양을 처리하게 되면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여러 단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폭기조 대신에 원판을 이용하는 반응조를 넣은 거예요. 따라서 회전원판법과 연관된 사항에 보면 당연히 호기성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질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생물학적 처리. 여기에서 한 40%만 여기에 뭐를 부착을 시켜놨느냐. 미생물을 부착을 시켜놓고 이 원판을 회전을 시키면서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방식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회전원판법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충격 부하에 강하고 에너지 소요가 작습니다.
충격 부하에 강하다는 소리는 갑자기 들어오는 폐수량에도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산소 공급의 소요 전력이 작고 다단계 공정에서 높은 질산화율을 얻을 수 있고 단회로 현상에 제어가 쉽고, 자, 그리고 활성설러지법에서는 있는 설러지 반송이 불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타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비해서 벤치 스케일의 처리 연구를 현장 시스템으로 스케일업 처리에 용이하지 못하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공정도를 만들었을 때 보통 실험실에서 우리가 그 파일럿 테스트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조건을 일반 설치할 회사의 규모보다 아주 몇십 배로 적게 줄여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현장에 가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적용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운영 변수가 많아서 모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활성설러지법에 비해서 2차 침전지에서 미세한 SS가 유출되기 쉽고 처리수의 투명도가 나빠지죠. 자, 그래서 살수여상법에서는 주로 뭐가 발생했느냐면 파리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회전원법에서는 하루살이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9번 예제를 보시게 되면 회전원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설러지 생산은 살수여상 공정에서의 관측 수율과 비슷하다. 다음에 재순환이 필요 없고 모델링이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델링이 상당히 복잡한 게 특징이죠. 미생물에 대한 산소 공급의 소요 전력이 작다. 메디아는 전형적으로 40%가 물에 잠긴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예제 50번에 보면 회전원판법의 단점이 아닌 것은 충격 부하미 부하 변동에 약하다. 충격 부하미 부하 변동이 어때요? 강하죠. 그리고 처리수의 투명도가 낮다. 일반적으로 회전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외기 기온에 민감하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산화지법입니다. 산화지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상태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보통 산화지법은 깊이가 1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0.5m예요. 그럼 나머지 0.5m는 인위적으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의 공급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를 키우느냐? 조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가 좋아하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조류가 어떤 작용을 하죠?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조류가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산소를 호기성에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호기성이나 바닥에 있는 현미성 박테리아의 영양물질을 조류가 받아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1번을 설명을 하고 어떤 방법이냐? 산화지법. 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호기성 박테리아와 조류의 공생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데, 먼저 1번에 보면 미생물의 생물학적 작용을 이용해서 하수 및 폐수를 자연정화시키는 공법으로 라군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고 시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드는 이점이 있고 소규모 마을 단위로 주로 우리가 처리를 많이 하게 되죠. 쉽게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생물과 조류의 생화학적 작용, 그래서 미생물과 조류의 공생관계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미생물은 호기성 박테리아, 그리고 조류의 공생관계, 그리고 조류를 이용한 산화지법으로 폐수를 처리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영양인자는 뭐예요? 햇빛입니다. 왜? 조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왜 햇빛이죠? 조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광합성 반응을 해야 돼요. 광합성 반응을 해서 산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다음에 호기성 박테리아한테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햇빛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제 5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 조류의 생물화학적 작용을 이용해서 하수 및 폐수를 자연정화시키는 공법으로 라군이라고 하며 시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의 오수 처리에 많이 이용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생물과 조류의 생물화학적 작용을 이용하는, 다시 말해서 공생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산화지법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2번, 다음 중에서 조류를 이용하는 산화지법으로 폐수를 처리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그랬어요.
자, 조류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되는 거죠? 햇빛. 그래서 정답은 다번이 됩니다. 그리고 예제 53번. 심바이오시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번의 호기성 미생물의 이화작용이나 동화작용에 의한 물질의 대사 과정, 그리고 폐수와 미생물막의 물질 이전 관계, 호기성 박테리아와 핵미성 박테리아의 배양 환경 조건 관계, 박테리아와 조류 간의 공생 관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박테리아하고 조류가 나와 있으면 공생 관계.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박테리아와 조류의 공생 관계. 그래서 조류는 햇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산소를 공급을 한 다음에 호기성 박테리아한테 공급을 해서 호기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접촉산화법 또는 호기성 침지 여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매체로는 벌집형, 그리고 모듈형, 벌크형, 플라스틱 재 등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매체라는 것은 미생물을 붙여놓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하 변동과 유해 물질에 대한 내성이 높다. 그리고 처리 수의 투시도가 높고 분해 속도가 낮은 기질 제어에 효과적. 왜 이런 4번의 그 내용이 있느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미생물이 부착이 된다는 소리는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해 속도가 낮은 기질 제어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러지 반송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설러지량이 적죠. 그러면 설러지 반송이 필요한 거는 어떤 경우만 설러지 반송이 필요하냐면 활성 설러지법, 다시 말해서 부유 성장식에서만 설러지 반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러지 보유량이 크면서 생물상이 다양하고, 그리고 설러지 자산화가 기대되어서 잉여 설러지량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자산화라는 것은 뭐냐면 먹이가 없으면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몸을 분해해서 먹어요. 그걸 우리가 자산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산화가 일어나면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설러지량이 줄어들죠. 반면에 부유 성장식에서는 자산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되죠. 왜? 자산화가 일어나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다시 라이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접촉제가 좋은 내에 있기 때문에 부착 생물량의 확인이 용이하지 못하겠죠. 그죠? 자, 예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예제 54번입니다. 생물막법인 접촉산화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분해 속도가 낮은 기질 제어에 효과적이다. 나번의 부하나 수량 변동에 대해서 완충 능력이 있다. 다번에 설러지 반송이 필요 없고 설러지 발생량이 적다. 고부하에 따른 폐쇄 위험이 적다고 그랬어요. 폐쇄 위험이 크다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적다가 잘못된 문구. 그리고 예제 55번. 접촉산화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설러지 반송이 필요 없고 조내 설러지 보유량이 크며 생물상이 다양하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붙어서 성장을 하니까. 나번에 분해 속도가 낮은 기질 제거에 효과적이다. 나번에 부하나 수령 변동에 대해서 완충 능력이 있다. 나번에 영양인자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작에 용이하다고 그랬는데 용이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팁에 보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처리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에 대한 처리법은 활성설러지법, 살수여상법, 회전음판법, 산화지법. 그래서 대부분이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4절 고도처리법. 고도처리법이라는 것은 하수에서는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방법을 고도처리법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처리는 침전법, 2차 처리는 활성설러지나 표준 살수여상, 그리고 3차 처리는 급속력과 활성탄 흡착, 질소인 제거하는 공법. 그래서 고도 처리는 주로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폐수 처리에서 고도 처리라는 것은 활성탄에 의해서, 활성탄 흡착에 의해서 난분해성 유기물의 제거, 난분해성이라는 것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물질, 그리고 혐기나 호기법에 의해서 영양물의 제거, 그리고 화학적 응결에 의해서 인의 제거. 그래서 인 같은 경우는 응집제를 쓸 수 있어요. 반면에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응집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도 처리의 제거 대상 물질과 제거 방법에 보면 질소는 질산화와 탈질 작용. 반드시 질산화가 된 것들만 탈질이 일어나죠. 그리고 중금속은 활성탄 흡착이나 화학적 응결, 이는 미생물에 흡수시키거나 화학적 응결. 그리고
NH4 플러스가 암모늄 이온입니다. pH 조정 후에 탈기. 자,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고도처리법에서 반응조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현기성조는 유기물 제거, 인방출, 무산소조는 탈질 작용, 호기성조는 인해 과잉 흡수. 반드시 암기를 해두도록 하세요. 예제 56번에 보면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 하수 내의 질소를 처리했을 때 탈질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정은 탈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탈질은 어떤 반응조? 무산소조. 그래서 무산소조. 영어로 이야기하면 언옥식 공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도처리법에서 제거물질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질소하고 인을 동시에 처리하는 공법은 A2 공법, 5단계 반대포, UCT, VRP, SBR 공법 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질소만 처리하는 공정, 인만 처리하는 공정을 기억하면 되겠죠. 왜? 나머지는 질소하고 인을 동시에 처리하니까 질소만 처리하면 4단계 반대포, 인만 처리하면 A5 공법, 그리고 포스트리 공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먼저 A5 공법입니다. A5 공법은 현기성조와 호기성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호기성조는 여러분들의 인해 과잉 흡수, 현기성조는 인해 방출이 이루어지는 조예요. 따라서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기성조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현기성조는 인해 방출, 그리고 호기성조는 인해 과잉 흡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A5 공법의 특징에 보시게 되면 지금 공정도는 현기조, 포기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느냐? 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반응조의 역할은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현기성조는 인해 방출, 그리고 호기성조는 인해 과잉 흡수. 그러면 답을 대부분 찾아낼 수 있고, 여기서 비료의 가치가 높다 낮다는 것은 뭐를 보고 알 수 있느냐면 인을 제거하는 공정은 비료의 가치가 높고 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비료의 가치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7번 다음 중에서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인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 공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인을 제거하는 공법은 A5 공법, 포스트리 공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가번. 그리고 58번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합해수 고도처리 방법 중에서 A5 공법의 일반적인 공정의 순서는, 자, A5 공정은 인만 처리하니까 현기성조, 호기성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기성조, 호기성조, 그리고 침강이 있으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A2 공법은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현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가 있어요.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기성조가 필요하고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산소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기성조의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인해 방출, 무산소조는 탈질, 호기성조는 인해 과잉 흡수 및 질산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2A 공법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59번에 보면 아래 공정은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공정의 대표적인 A5 공정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 각 반응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다시 말해서 반응조의 역할을 설명하는 소리겠죠. 자, 현기성조는 인해 방출, 무산소조는 탈질, 호기성조는 인해 과잉 흡수 및 질산화 공정이 있어요.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 바르게 설명되어 있죠. 자, 그리고 60번 생물학적 인제거 공정인 A2O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현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호기성조에서 인해 과잉 흡수가 일어난다. 그리고 무산소에서 질산화가 주로, 무산소조에서는 질산화가 아니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질산화가 아니고 탈질이 일어나죠.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이에요. 그리고 A5 공법에 비해서 탈질 성능이 우수하다. A5 공법은 탈질이 안 됩니다. 왜? 인을 주로 처리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A2O 공법은 탈질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5단계 반대포는 보시다시피 5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대용량으로 쓸 수 있는데, 장치는 현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 그래서 무산소조가 2개, 호기성조가 2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따라서 5단계 반대포의 역할을 보시면 현기성조는 미생물에 의해서 인해 방출 및 유기물 제거, 1단계 무산소조는 탈질, 1단계 호기성조는 인해 과잉 흡수, 2단계 무산소조는 잔류 질산성 질소 제거, 2단계 호기성조는
재포기조라고 그래서 침이라는 것은 종말침전입니다. 종말침전지를 2차 침전지라고 하는데 종말침전지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탈질이 일어나요. 탈질이 일어나면 라이징이 생기죠. 그래서 라이징이나 인의 재방출을 방지하는 혐기성조에서도 미생물 뱃속에 있는 인이 투출되니까 산소를 공급한다고 그래서 2단계 호기성조는 포기조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특징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혐기조 1단계 무산소조, 1단계 호기성조, 2단계 무산소조, 2단계 호기성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소하고 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장치가 많은 걸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인을 처리하게 되면 비료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그림은 하수 내의 질소와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어떤 공법을 나타낸 것이냐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단계를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5단계 바덴포예요. 그럼 5단계 바덴포는 단계만 세울 줄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수정 바덴포 또는 M 바덴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 바덴포, 수정 바덴포, 5단계 바덴포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다음번에 M 바덴포가 되겠죠. 그리고 예제 62번에 보면 하수 고도 처리 공법에서 수정 바덴포 5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질소와 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기성조와 무산소조가 있으면 질소하고 인을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내부 반송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서 비교적 적은 규모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은 규모가 아니고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번이 틀렸죠. 장치가 많으면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치가 많이 존재한 거죠. 그리고 폐설러지 내에 인의 함량이 높아서 비료 가치가 있다. 2차 호기성조에서 역할은 종침에서 탈질에 의한 라이징 현상 및 인의 재방출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나번이 정답. 그리고 나번 포스트립 공법입니다. 자, 포스트립은 여러분들, 자, 포스페이트가 인이거든요. 그래서 P로 시작하는, P가 인이에요, 인. 그래서, 포스트립 공법은 인을 제거하는 공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을 제거하는 공법인데, 포스트립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인을 제거하는 공법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포스트립에서는 여러분들과 뭐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먼저 생물학적, 화학적 두 가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인을 제거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지금까지는 우리가 화학적이 아니라 생물학적만 배웠죠.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니까. 그런데 포스트립은 생물학적으로도 처리하고 화학적으로도 처리해서 처리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특징에 보시면 인 처리를 위해서 석회가 응집제입니다. 그래서 응집제를 주입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최종 침전지에서 인의 용출, 인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따라서 미생물 내에 DO, 용존산소를 높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존 활성설러지 처리장에서 쉽게 처리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반송설러지 일부를 혐기성 상태유조로 유입시켜서 인을 방출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인 포스트립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 침전을 위해서 석회 주입이 필요하다. 최종 침전지에서 인 용출 방지를 위해서 MLSS 내에서 DO를 높게 유지해야 된다. DO라는 것은 용존산소. 기존 활성설러지 처리장에 쉽게 적용하고 스트리핑을 위한 별도의 반응 조작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스트리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액체 속에 있는 기체를 분리하는 조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4번 문제에 보면 생물학적 인 제거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답안에 보면 포스트립 공정은 인 성분을 메인스트림에서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메인스트림이라는 것은 주 공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주 공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메인이라는 주 공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유기물, 그리고 사이드,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게 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질오염 물질 중에서는 유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기물 처리가 주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번에 연속 회분식 활성설러지법 SBR이라는 겁니다. 자, SBR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공정에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탱크 자체 한 개에서 유입이나 반송이나 침전 유출이 하나의 탱크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용량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소규모, 소용량 처리에 적합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설러지 반송이 필요 없습니다. 설러지 반송이 필요 없고, 그리고 운전 주기의 조절로 질소의 제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기성조가 있으니까 인을 처리할 수 있고, 무산소조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질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 주기의 조절로 질소의 제거가 가능하다. 그리고 활성설러지법과 비교하면 에너지 전략형, 소규모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략되죠. 그리고 유입기를 현기 상태로 할 경우에 용존산소가 거의 없도록 할 수 있어서 포기 시에 산소 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방류 수질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 처리 시설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65번에 보면 연속 회번식 활성설러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설러지 반송이 필요 없다. 설러지 반송은 활성설러지법에서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유입기를 현기 상태로 할 경우에 용존산소가 거의 없도록 할 수 있어서 포기 시에 산소 전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반응조 일부만 사용하므로 단노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침전 효율이 낮다. 그리고 방류 수질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 처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답은이 틀렸고,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반응조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탱크 안에서 모든 반응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를 처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처리 효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제5절 현기 호기성 설러지 처리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호기성 소화와 현기성 소화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럼 현기성 소화의 목적은 설러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 현기성이라는 것은 썩혀서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설러지 발생량이 적고 설러지에 있는 물을 제거하기 쉬워요. 탈수성이 양호하고, 그리고 설러지가 감소되고 고농도 폐수의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가 어떤 가스냐 하면 메탄가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탄가스를 회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초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징액에서 질소와 인의 함량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썩혀서 처리하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썩혀서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처리 속도, 소화 속도가 느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 66번에 보면 현기성 소화가 호기성 소화에 비해서 지닌 장점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미생물 성장 속도가 빠르다. 라번의 처리 후에 설러지 생성량이 적다. 라번의 동력비가 적게 든다. 라번의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고 그랬어요. 미생물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미생물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설러지 처리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기성 처리에 비해서 현기성 처리는 설러지 처리 속도가 느린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기성 소화주의 운전 중에서 소화가스 발생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원인은, 자,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산이 많이 생성되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 67번, 현기성 소화 시의 소화가스 발생량 저하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농도 설러지 유입, 그리고 소화설러지의 과잉 배출, 소화가스 누적, 조내 온도 저하. 그래서 소화가스 누적하고는 관계가 없죠. 소화가스 누출이 돼야죠. 누적이 되어 있으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상향류 현기성 설러지상. 그래서 위쪽으로 우리가 소화조를 옆으로 길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우리가 장치를 설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상향류 현기성 설러지상이라고 합니다. 1번에 기계적 교환이나 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 작게 할 수 있어서 반응조 용량이 축소되고, 고형물의 농도가 높아도 고형물 및 미생물의 유실의 염려가 높고, 미생물 체류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 저농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68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상향류 현기성 설러지상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계적 교반이나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 수리학적 처리 시간을 작게 할 수 있어서 반응조 용량이 축소된다. 다음에 고형물의 농도가 높아도 고형물 및 미생물의 유실에 염려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염려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미생물 체류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 저농도 유기성 폐수의 처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현기성 소화의 기타 내용에 보면 분뇨 정화조의 구조는 부패조입니다. 정화조는 부패조.
그리고 이머프 탱크는 소화실, 침전실, 스컴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원,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주로 혐기성 분해다 그러면 CO2와 CH4가 나오고, 호기성 분해라 그러면 CO2와 H2가 나오죠. 그래서 CH4라는 메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예제 69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이모프콘이 측정하는 항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모프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침전 물질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기성 소화입니다. 호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호기성 소화라고 하는데, 산화분해에서 혐기성 소화보다 악취가 적은 편이고, 동력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소화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탈수성, 설러지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설러지 중에서 수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러지 처리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호기성 소화 방식에 관한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갑은 산화분해에서 혐기성 소화보다 악취가 적은 편이다. 다음에 포기로 인해서 동력비가 많이 든다. 다음에 소화 속도가 혐기성에 비해서 느린 편이며 효율은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생성된 설러지의 탈수성이 나쁜 편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보시면 소화 속도가 혐기성에 비해서 어떻다는 소리죠? 혐기성에 비해서 빨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 분해 시에 생성되는 최종 생성물은 CO2와 H2. 반면에 혐기성 분해라고 하면, 여기서는 지금 호기성 미생물이죠. 그러면 혐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CO2와 CH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설러지 처리를 보면, 설러지는 수처리에서 우리가 침전시킨 설러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순서를 보시게 되면 생설러지, 처리하지 않은 설러지, 그래서 농축 과정을 거치고 소화, 계량, 기계 탈수, 최종 처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설러지 처리라는 것은 설러지 속에 있는 함수량, 수분을 제거하는 게 설러지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1번은 똑같은 문제죠. 처리 공정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따라서 가장 먼저 농축조에 보냅니다. 그리고 안정화를 시키고 계량, 탈수, 소각,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력식 농축. 그래서 농축 방법이 있는데, 중력식 농축은 구조가 간단하고 운전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는 거, 그 다음 1차 설러지에 적합하다는 거.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나오면 해결을 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 72번 가고 73번 정도만 풀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72번 문제 보시게 되면, 하수 설러지의 농축 방법별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중력식 농축은 잉여 설러지의 농축에 적합하다. 잉여 설러지라는 것은 2차 설러지를 뜻하거든요. 근데 중력식은 몇 차 설러지 처리에 적합하냐면 1차 설러지에 적합해요.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나번에 부상식 농축은 약품 주입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번에 원심 분리 농축은 악취가 적음. 라번에 중력 벨트 농축은 고농도로 농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카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예제 73번에 보면 설러지 농축 방법 중에서 부상식 농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카본 소요 면적이 크면서 악취 문제가 발생을 한다. 라번에 잉여 설러지에 효과적이고, 다번에 실내에 설치 시에 부식이 방지되고, 라번에 악취 주입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내 설치 시에서는 부식이 방지되는 게 아니라 부식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질 방지 기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또는 수업을 듣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 조절을 자꾸 놓치게 되네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념 정리,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하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이해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가르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변함없이 복습에 열심히, 그래서 한번
2번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방송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항상 외워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되고 나면 내용을 외워야지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